역사는 흔히 위대한 승리와 찬란한 업적으로 기억됩니다. 왕의 이름은 교과서 속에서 영광의 상징처럼 남아있고 전쟁의 승패와 제도의 성과가 그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왕좌 위에서 내려다본 조선의 역사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과 엄숙한 의뢰의 이면에는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과 가족 간의 비극,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숨겨진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외롭고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형제는 경쟁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생사를 결정해야 했으며 어린 왕은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완벽한 성군이나 영웅적인 군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 속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고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5명의 조선과 삼국시대의 왕들을 조명합니다. 그들은 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어떤 결정이 비극을 불러왔으며 그 선택은 과연 개인의 성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대가 강요한 운명이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한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권력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까지. 지금부터 한국 역사 속 가장 흥미롭고도 불편한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해공왕, 논란 속에 무너진 왕. 신라 제36대 왕 해공왕은 삼국 통일 이후 신라가 내부적으로 급격히 흔들리던 시기에 즉위한 군주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그의 통치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귀족 세력은 이미 왕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고 중앙 권력은 지방 호족과 유력 귀족들에게 잠식당한 상태였습니다. 해공왕의 재위 기간 대부분은 국정을 안정시키거나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소모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이미 왕권 자체가 시험대에 올라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서기 780년 대규모 반란 세력이 수도 경주에까지 들이닥치면서 해공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신라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안정한 시대를 살다 간 인물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해공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정치적 무능이나 시대적 한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와 같은 사료에는 그가 성격이 유약하고 여성적이었다는 기록과 소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일부 귀족들은 그를 군주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며 그의 통치 실패 원인을 성격과 기질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공왕이 여성의 혼을 지닌 남성이었다거나 남성보다는 남성과 어울리기를 선호했다는 식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소문 자체가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해공왕의 출생을 둘러싼 전설입니다. 일부 기록과 설화에 따르면 그는 태어날 당시 여자아이였으나 왕위를 이어야 했던 부왕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한 끝에 남자아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가 공식 기록과 함께 전승되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이담이 아니라 왕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던 당시 귀족 사회의 시선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공왕의 여성적 이미지는 그의 실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고 확대 재생산된 프레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신라 사회에서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군사적 지도자이자 제사의 주관자였고 강인함과 권위는 필수적인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준 속에서 부드럽고 섬세한 왕이라는 이미지는 곧바로 약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공왕이 실제로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많은 부분이 기록 속에서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여성적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실패했다는 단순하고 자극적인 평가였습니다. 이는 해공왕 개인의 비극이자 동시에 고대 사회가 가진 성별 고정관념과 권력인식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공왕의 몰락은 단순히 한 왕의 무능이나 성격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이미 기울어진 구조 속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고 귀족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던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다만 그의 사례는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는 왕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조롱과 의심 속에서 끝내 왕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해공왕의 이야기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개인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왜곡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라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태종, 피로 왕권을 세운 무장 군주. 조선 제3대왕 태종은 조선 왕조의 기틀을 실질적으로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찬사와 함께 피비린내 나는 논쟁이 따라붙습니다. 태종은 단순히 왕위를 이어받은 군주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왕권을 직접 쟁취하고 다듬은 무장 군주였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18년으로 길지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조선의 국가 체제는 급격히 정비되었고 왕권 중심의 정치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병을 혁파하며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은 훗날 조선이 장기 왕조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한편의 비극적인 왕실 드라마가 존재합니다. 태종의 본명은 이방원으로 그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미 왕자들 간의 긴장은 극에 달해 있었고 누구도 왕위 계승을 쉽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정치적 수완과 군사적 결단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점이 오히려 아버지 태조에게는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세자로 책봉된 인물은 다른 형제였고 이방원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바로 조선 초기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는 왕자의 난입니다. 태종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습격했고 형제들과 그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자로 책봉되었던 형제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왕권이 혈연조차 가차없이 베어내야 유지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이후 조선은 형식상 안정을 되찾았지만 왕실 내부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태조 이성계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결국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직접 왕위를 잇지 않고 또 다른 아들을 즉위시켜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오히려 불씨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배제된 권력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권을 장악했고 마침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형제들과의 싸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 그리고 반복되는 피해 숙청 끝에 태종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 태종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병을 철저히 해체해 군사권을 국가로 환수했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외척과 공신 세력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호패법과 양전사업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로 얼룩진 즉위 과정과 달리 그의 통치는 조선의 제도를 체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흔히 가장 잔혹했지만 가장 현실적인 군주로 평가됩니다. 태종의 삶은 조선 왕조가 어떤 방식으로 탄생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며 유지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 피를 묻혀 왕권을 완성했지만 그 왕권을 아들 세종에게는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물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태종은 미움을 떠안은 왕이었고 그 미움 위에서 조선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다면 태종만큼 그 문장을 온몸으로 증명한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바로 왕권은 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태종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무엇이며 그 끝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묻는 조선 초기의 가장 냉혹한 답변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세종대왕, 위대함에도 그림자는 존재했다.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이자 성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곧 한글을 떠올리게 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 학문과 과학의 발전, 문화적 황금기를 상징합니다. 조선의 왕들 가운데 세종만큼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는 인물은 드물며 오늘날까지도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표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자 창제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은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권력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종은 지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통치한 군주였고 신분과 계층을 넘어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 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인물은 언제나 입체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군주라 하더라도 모든 선택이 후대의 기준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대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가 남긴 업적의 빛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잘 언급되지 않는 결정과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내 무슬림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나라 시기 이후 한반도에는 이슬람 문화를 배경으로 한 외래인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은 천문학, 의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증류기술의 전래와 같은 실용적 기여는 조선 초기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집단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일정한 특권과 관청, 그리고 종교시설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 재위 시기에 이르러 상황은 변화합니다. 세종은 점차 이들에게 부여되었던 특권을 철회하고 종교적 기반 역시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결국 역사 속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다문화적 공존을 제한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자한 성군의 이미지와는 다소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단순히 배척이나 차별로만 이해하기에는 당시의 정치 문화적 맥락이 복잡합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확립해가던 시기였고, 왕권과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 전반을 하나의 가치 체계 안에 통합하려는 강한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세종에게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집단의 공존보다는 신생 왕조의 정체성과 제도를 공고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래 종교와 문화는 정리되어야 할 요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세종의 선택은 개인적 호불호라기보다 국가 운영자의 입장에서 내려진 현실적인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고민했던 군주였고, 모든 결정을 도덕적 완벽성만으로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창제와 학문 진흥이라는 위대한 업적 뒤에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냉정한 선택들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종을 폄하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신화 속 인물이 아닌 역사 속 인간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의 삶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군이라 하더라도 그 통치는 언제나 시대의 한계와 정치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위대함은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려 했던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세종대왕은 여전히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사 속 위대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4. 단종, 빼앗긴 왕좌, 묻혀버린 어린 시절. 단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군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택한 적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기회를 온전히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로, 아버지가 22살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불과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의 왕좌에 앉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고, 그의 즉위는 곧바로 권력 공백과 정치적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국정은 대신들과 외척, 그리고 왕실의 어른들이 나누어 쥐고 있었고, 단종은 이름뿐인 군주로 궁궐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권력의 중심에 그의 숙부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양대군은 정치적 야심과 군사적 기반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고, 어린 왕을 보조한다는 명분 아래 점차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종 즉위 1년 만인 1453년, 그는 결국 무력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정변 중 하나로 기록되며 단종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왕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5년, 단종은 공식적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는 자발적인 양위가 아니라 강요된 퇴위였습니다. 그는 왕에서 노산군이라는 신분으로 격하되었고,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상징을 박탈당합니다. 여기서 단종의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궁궐을 떠나 외딴 지역으로 유배되었고, 정치의 중심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왕이었던 소녀는 하루아침에 감시 대상이 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조선의 왕위는 언제든 정통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의 단종은 더 이상 왕도 정치적 주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된 채 살아야 했고 자신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오히려 그의 처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457년 단종은 16살의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공식 기록은 비교적 담담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제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왕위에 올랐다가 살해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단종의 죽음은 그 자체로 조선 정치의 냉혹함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비극은 계속됩니다. 단종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 채 매장됩니다. 그는 조선 역사에서 유일하게 국왕으로 즉위했다가 왕실의 공식 장례의식 없이 묻힌 인물로 기록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나라의 임금이었던 소녀는 그렇게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조선 궁중 정치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혈연도 나이도 왕이라는 지위조차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능하거나 폭군이어서 몰락한 왕이 아니라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기 때문에 희생된 군주였습니다. 단종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권력 구조가 어떤 대가 위에서 유지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그의 짧은 생애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안타까움과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소모하고 역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사례, 그것이 바로 단종입니다. 5. 영조, 아들의 죽음을 선택한 아버지. 영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군주 중 한 명이며 전반적으로는 나라를 안정시킨 치세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당파 싸움이 극심하던 시기에 탕평책을 내세워 정치적 균형을 꾀했고 재정과 행정제도를 정비하며 국가 운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영조의 재위는 혼란보다는 안정, 쇠퇴보다는 회복의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결코 가볍게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으로 남은 사도세자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한 명의 왕이자 아버지였던 영조의 통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자 조선의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성장 과정에서 점차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궁중 기록에는 그의 행동이 점점 통제 불가능해졌다는 서술이 등장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기록, 궁녀와 내관들을 해쳤다는 증언, 그리고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묘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만 놓고 보면 사도세자는 분명 위험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록이 철저히 왕실과 조정의 시선에서 남겨졌다는 점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입장은 역사 속에서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이상 행동을 알면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도세자를 폐위하거나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었고 동시에 왕통의 정통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조가 선택한 방법은 공개 처형도 공식적인 폐위도 아닌 극도로 잔혹하면서도 형식상 왕실의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를 커다란 나무 쌀 뒤주 안에 가두도록 명령합니다. 그것은 한여름이었고 세자는 그 안에서 며칠 동안 갇힌 채 점점 숨이 막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직접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처형 이상의 충격을 남겼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도 인간으로서 가장 잔혹한 방식 중 하나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조는 이후에도 이 사건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갔으며 기록 속에 그는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를 오간 인물로 그려집니다. 동시에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의 정조를 보호하며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영조가 단순한 냉혈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사도세자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붕괴된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당파 정치 속에서 희생된 존재였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의 광기가 과장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자가 속한 정치적 계열을 제거하기 위해 혹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왕실과 국가를 위해서는 제거가 불가피했다는 시각 역시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세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정치 구조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왕의 선택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남긴 결과는 너무나도 컸고 그 무게는 조선 왕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수많은 사극과 드라마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강렬한 왕실 서사로 남아 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동시에 왕이자 아버지일 수 없었던 순간의 참혹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안정의 군주였지만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 속에서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